메릴랜드주의 로디아는 우거진 숲과 들판이 드리워져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2015년 10월 5일에 앤 에런드 카운티 경찰서 911 센터로 한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 말이죠. I spent the day taking kids to the dentist and then going grocery shopping. I'm supposed to be leaving to take my husband to a doctor's appointment right now. 신고자 여성은 교환원에게 사전 설명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본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But he's not responding at all, and he's got his gun laying next to him in the bed. Do you think he shot himself? I don't know. I didn't turn the lights on in the room. 꽤 이상합니다. 불을 한번 켜보면 될 텐데 911 신고부터 하다니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신고자 여성은 5아이의 어머니인 42세의 앤 아나스타시였으며 여러분들도 방금 들어보셨겠지만 그녀의 말투는 상당히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고 현장으로 출동을 나갔고 현장에는 N씨가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안내를 받아서 2층으로 따라 올라갔고 남편이 있다는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2층으로 올라오는 길에 경관들의 눈에 들어온 그녀의 집안은 상당히 엉망이었습니다. 옆에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마치 창고에 보관하는 짐처럼 이곳저곳 박스들과 물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청소도 거의 하지 않은 듯 곳곳에는 먼지가 가득했죠. 어쨌든 방 앞에 도착한 경관들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불을 켜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침대 위에 누워있던 한 남성이 보였고 그 남성은 피를 흘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곧이어 방 밖에 있던 N씨는 그 남성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남편 앤선이에요. 침대 위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남성은 40세의 앤서니 아나스타시로 N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살인사건팀 형사 존 풀. 그는 앤서니 손 바로 옆에 45구경 권총이 놓여져 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흘러나오던 관자놀이 쪽에는 총을 가까이서 쐈을 때 생기는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자살로 추정할 수 있었지만 자세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생각에 먼저 N씨에게 어떻게 해서 911에 신고하게 된 건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까 911에 얘기했던 것 같은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렀더니 우연히 발견한 거라는 말을 했고 덧붙여 이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이 있었어요. 척추 수술을 여러 번 받아서 아예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직장도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존 형사는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5명의 아이들과 다른 또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지하에 새들어 살고 있는 25세의 제클린 릭스라는 여성이었죠. 일반적으로는 가정집 지하에 새들어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만 제클린 씨는 운 좋게도 싼 값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존 형사는 새들어 살고 있다는 제클린 씨를 한번 만나보길 물어봤으나 오늘 그녀의 소식은 따로 듣지 못했고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어젯밤에 지하실에서 제클린과 큰 소리로 싸우고 올라섰어요. 그런데 그 화가 가시지 않았던 건지 저한테 신경질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었어요. 당장 고양이 데리고 애들 방으로 가서 애들과 함께 자라고요. 남편 신경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곧바로 애들 방으로 가서 잤었어요. 이 말을 들은 존 형사는 일단 지하실로 내려가 보기로 하고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로 가까이 갈수록 약간 음침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하실 문이 열렸고 거긴 음침한 클래식 음악이 배경이 된 끔찍한 살인사건 현장이 있었습니다. 지하실엔 피가 흩뿌려져 있던 것처럼 미세한 핏방울이 사방에 묻은 채 말라 있었고 피로 적셔진 카페트 위에는 제클린 씨로 보이는 여성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칼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그녀의 상태를 가까이서 확인한 존 형사는 참혹한 그녀의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칼로 거의 도살당한 수준으로 베이고 찔린 상처가 온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검시관의 확인 결과 그녀의 가슴, 배, 등, 머리, 목, 팔, 손, 다리에 42개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과다출혈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단 손과 팔에 있던 칼에 베인 상처로 보아 칼로 공격하려는 용의자와 상당히 다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외부로 통하는 후문이 잠겨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용의자는 존 형사가 계단으로 내려왔던 문으로 출입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존 형사는 앤서니 씨는 제클린 씨와 다툰 뒤 칼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2층으로 올라와서 혼자 잠이 든 뒤 다음날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 없던 사이에 권총으로 자살했다 라는 사건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위화감이 된다고 생각할 만큼 딱딱 맞아떨어지는 듯한 사건 시나리오였고 존 형사는 이 사건에 관련된 증거들을 계속해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감식반에게서 한 가지 소식이 날아들어왔습니다. 권총에 맞아 사망한 앤서니 씨의 머리에서 탄두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탄두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권총은 459경이었는데 그 탄두는 소형 권총을 사용하는 380 ACP라고 불리는 380형 탄두였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존 형사는 이론적으로 459경 권총에서 389경 탄환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격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89경 탄환을 넣은 459경 권총은 아예 발사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로써 이 사건은 한 건의 살인과 한 건의 자살이 아닌 두 건의 살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체가 발견된 날 그 집에 있었던 두 사람을 경찰서로 소환했습니다. 앤 씨와 그녀의 13살짜리 딸아이였죠. 당시에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 가 있었고 13살짜리 딸은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같이 갔다 왔던 아이였습니다. 먼저 앤 씨를 상대로 남편과의 사이가 어땠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남편이 사실 가정폭력을 계속해서 일삼아왔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What's the worst threat he ever made towards you? Held his gun to my head and told me to get out of his house. And when was that? That would have been a couple months ago. Okay. And I'm told if I ever tell the police about it, I ever tell anybody about it, he's going to kill me and whoever I tell. 이 말을 들었던 존 형사는 남편이 왜 그런 짓까지 한 것인지 발단이 되는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아니면 앤 씨가 말했던 우울증. 그런데 존 형사가 했던 질문에 그녀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I have to ask this question. Do you think that your husband and Jacqueline were messing around? Oh, I know they were. They were, and how do you know they were? Because he'd spend he'd spend a lot of nights down there with the doors locked. Okay. Like a lot of them. Did you ever confront him about it? I was told that basically to mind my own business, he's going to do what he wants to do, and if I don't like it, I can get out of the house. Okay. And I'm not going to abandon my kids and leave them in Gotcha. that kind of situation. 그리고 그녀는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메릴랜드로 이사 오기 전에 미시간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제클린은 남편이 미시간에서 사귀게 된 여자친구였어요. 그는 뻔뻔하게도 제클린을 저희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고 결국 메릴랜드로 이사 올 땐 같이 와서 살 거라며 저한테 통보하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 지하실에 방을 내주고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존 형사는 이 말을 듣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참고 계셨던 겁니까? So I'd regularly tell him, well, she needs to get out. If you're going to stay with her, then you can both get out. Why are you here in the house if you don't want to be with me? You two can just pack up and go. 이 말을 쭉 들어보니 앤이 질투심에 둘 모두를 살해했다는 게 더 무게가 있어 보입니다. Two people were murdered in your home, brutally murdered. Okay, and you didn't know what happened. No. 앤은 계속해서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는 주장만 이어가고 있었고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총기 화약 잔류물 검사와 DNA 샘플 제공, 휴대폰 제공,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 경찰 측에서 요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응했습니다. 그녀가 진실만을 말하는 거라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겠죠. It's gonna matter if I'm yawning during this. 하품까지 하는 그녀의 모습은 매우 편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답변은 모두 간결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Have you been untruthful during this investigation? No. Did you shoot your husband? No. 한편 다른 신문실에는 13살짜리 딸이 존 형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앤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끝난 뒤 존 형사는 딸의 신문을 시작했고 그녀는 이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빠와 매우 친했었어요. 저한테 매우 잘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를 증오하기 시작한 때가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지하실에서 살던 제클린이 아빠의 아기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요. 실제로 그녀가 살던 지하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쓰레기 중에 임신 테스터기가 발견되었었고 그것은 제클린이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남편인 앤서니 씨나 제클린도 아마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어쨌든 존 형사는 압수한 딸의 휴대폰과 N의 휴대폰에서 동일한 한 사람과 주고받은 꽤 많은 양의 문자들을 과학수사팀을 통해 복구하여 확인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였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편 여러 가지 검사를 끝나고 신문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N. 존 형사는 그 검사 결과들을 들고 자리에 함께합니다. There's a couple things I need to clear up real quick. Certainly. The test that they took from your clothes and your hands, well, they were all sent off. Probably found lots of cat milk on there. Well, we found a lot of gunshot residue on you and on the clothes. Really? Yeah. That's weird. 정말 침착한 그녀의 말투. 혹시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요? You have a failed polygraph. You not just failed it, you flunked the hell out of it. 혹시 거짓말 탐지 결과도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The gun that was found next to your husband was tested, okay? And compared to the bullet that was found in his skull, okay? There is no possible way that that weapon fired that bullet that was in your husband's head. 존 형사가 발견한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We got some phone records. And that night, you and talked for 582 seconds. 3 in the morning. That's about 10 minutes. That might have been a butt dial. That's not a butt dial. That's a long conversation. 이쯤 되면 뻔뻔하다 못해 뻔데기라고 해도 되겠군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의 연기가 이미 다 들통났을 거라 생각할 법도 한데 끝까지 아닌 척을 하고 있으니까요. This is bad for you. This is real bad for you. You understand that?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충격적인 문자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녀는 한 남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남성은 딸의 남자친구인 18세의 가브리엘 스트라스였습니다. 이 모녀는 가브리엘과 꽤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랐던 가브리엘은 N의 딸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 같은 걸 N에게 받았습니다. 그는 N에게 마치 엄마와 같은 감정을 느껴왔고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N은 그 감정을 이용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녀는 딸과 함께 남편과 제클린을 살해할 계획을 모의하기 시작했었고 그 계획을 직접 실행해줄 사람으로 가브리엘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N은 딸을 시켜서 아빠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아빠 여자친구인 제클린에게 학대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문자로 하라고 시켰습니다. 가브리엘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그렇게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 믿을 수 없었지만 여자친구의 엄마였던 N이 직접 전화와 문자를 사용해서 사실이라며 얘기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제대로 세뇌시켰다고 느낀 N은 가브리엘에게 남편과 제클린을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모녀가 가브리엘과 했던 문자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자를 확인한 존 형사는 가브리엘을 경찰서로 소환하였고 사건이 발생했던 날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 형사가 이야기해준 진실을 통해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거짓말은 전혀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약속날 밤이었던 2015년 10월 4일에 저는 앤서니와 제클린이 잠에 들 때까지 뒷마당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만에 모두 잠에 들었는지 N은 부엌에서 창문을 통해 저에게 신호를 보내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N은 부엌에서 저에게 3890 권총을 건네줬고 계획을 이야기해줬습니다. 둘 모두 권총으로 처리하면 남편이 깰 수도 있으니 칼로 먼저 지하실에 있는 제클린을 살해하고 권총을 사용해서 남편을 처리해달라고요. 대신 자살한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 잠에서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관자놀이에 가까이 대고 총을 쏴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내려가서 잠자고 있던 제클린을 계속해서 칼로 찔렀고 확실하게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녀 옆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N이 말해준 방에서 자고 있던 앤서니를 총으로 쏜 뒤 달아났습니다. 이것으로 모니아 가브리엘은 2건의 1급 살인 혐의로 메릴랜드주 검사인 제이슨 나이튼 씨로 인해 구속 기소됩니다. 잔인하다 생각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딸이 했던 진술 중에 아빠가 죽어있던 침실에 딸려있는 욕실에서 샤워를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뻔뻔하게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신문에 응했던 엄마를 닮아 고작 13살밖에 되지 않았던 딸도 사이코패스였던 것일까요? 그런데 기소된 애는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이 열리기까지 상당한 기한이 걸리므로 제이슨 검사 입장에선 조금 더 확실한 증거들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다가 무혐의나 무죄 같은 어처구니 없는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번데기같이 뻔뻔했던 그녀는 바보도 저지르지 않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This call will be recorded and subject to monitoring at any time. 그 실수는 바로 구치소에 비치된 전화기로 외부인과 통화하던 중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Even though we all think that the world is a better place for him being gone,
And that her stupid twitch should have known something was going to happen. Getting 12 jurors to see the same thing is a problem. 정리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남편이 죽은 게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제클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벌어졌고 결국 체포될 걸 대비하고 있었어야 했다. 재판이 열린 뒤에 12명의 배심원이 자기가 이 일들을 꾸민 거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면 문제가 커진다. 한마디로 이런 자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Problem is, it's not only him. There's also a 24-year-old girl who was dead in my basement. She was moved into my house with me and my 5 kids. Her should have stayed up in Michigan. She shouldn't have moved down here. She should have moved into my house. How could you possibly have thought that was going to go well? 이유야 어찌됐든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전화기에 대고 살인사건 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앤의 변호사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뭐 됐음을 느꼈던 것이죠. 자신의 의뢰인이 이런 바보도 하지 않을 실수를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던 중 제이슨 검사는 앤의 변호사에게 협상을 제안해왔습니다. 자백 녹음까지 확보했으니까 이쯤 돼서 유죄를 인정한다면 사형은 면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이었죠. 그래서 앤의 변호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빠르게 열린 재판에서 그녀는 2건의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공범인 그녀의 딸과 가브리엘은 어떤 선고를 받았을까요? 13세로 법적으로 미성년자였던 딸아이는 2건의 1급 살인죄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왜냐면 아직은 어린 나이였고 어머니인 앤의 영향이 컸던 탓에 이런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것이죠. 그리고 가브리엘은 자신이 앤과 여자친구에게 속아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모든 내용을 자백했다는 이유로 검사 측과 사형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협상을 맺었고 60년 뒤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나이 18세였으니 78세가 되면 가석방이 될 수도 있겠군요.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전에 뭔가 한 가지 빠진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것은 앤씨의 몸에 남아있던 화약 잔류물이었는데요. 가브리엘이 쐈다고 했는데 앤씨의 몸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법정에서 자백한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러했습니다. 가브리엘과 함께 남편이 자고 있던 방으로 갔고 혹시 남편이 잠에서 깰 것을 대비해 가브리엘에게 남편의 몸을 붙잡으라고 했고 머리에 총을 발사한 것은 앤씨가 직접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부모님과 첫째 언니를 잃은 어린 4명의 아이들은 아빠 쪽 친척에게 입양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어린아이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아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